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토 동맹국 중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공격하도록 놔두겠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격려하겠다. 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31개 회원국 전체가 반격에 나선다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사실상 나토를 지휘해 온 미국의 이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유럽 국가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맹국들을 체납자 취급하는 미국의 대선주자라니 전무후무한 발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이 옳을 겁니다. 얼마 전 폴란드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삼각동맹을 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또 한 번 대통령이 된다면 나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경쟁업체 사장까지 나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한국을 눈여겨보는 이유와 앞으로 한국 방산이 나토의 무기고를 채울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유럽이 발칵 뒤집힌 걸 알면서도 그를 통해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토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나토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나토 회원국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더 큰 방공 능력과 탄약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며 군사 부문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나토 회원국은 31개 회원국 중 15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나토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는데 대략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점화한 NATO 안보 무임승차 논란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 당국자들은 유럽의 양대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와 협력해 독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아예 프랑스와 영국에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면서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과 관련한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정치학자 막시밀리안 테르알레는 미국에서 전략 핵탄두 1,000발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 투발을 위한 이중용도 항공기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 핵폭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최종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프랑스에 맞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나토 핵 억지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는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핵 무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숄츠 독일 총리는 말실수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며 서방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앞두고 지난해 5월 독일의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숄츠 총리는 야권은 물론 신호등 연립정부 내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확전 우려를 이유로 1년 가까이 타우러스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서 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이를 확보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숄츠 총리는 최근 이런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타우러스가 잘못 설정될 경우 모스크바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표적 조절을 위해 하는 일을 독일은 할 수 없다. 시스템을 다뤄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이 발언은 자칫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 스칼프 SCALP 운용을 위해 자국군을 전장에 배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무기와 자금은 지원해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숄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이라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영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스톰 섀도우 운용과 표적 설정은 우크라이나 공군이 할 일이라면서
숄츠 총리의 행동은 유럽의 안보에 관한 한계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자리에 있는 잘못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입조심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동맹 간 단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그 문제의 발언, 즉 동맹국 체납자 취급 발언이 나왔고 깜짝 놀란 유럽 각국은 지금 각자 방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들이 늘었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은 총 18조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2년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4개국에 머물러 있던 수출 지역이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중동과 유럽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요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2027년까지 방산 수출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나토가 안보 공포증에 휩싸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무기 수출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면서 꾸준히 양적 질적인 방산 분야의 성장을 이뤄왔고 더구나 나토 표준으로 기술을 꾸준히 향상시켜왔기에 오늘날 서방 국가들의 무기고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설비가 멈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빠르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불똥이 한국에도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어처구니 없이 높게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한미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아직 2년이나 시한이 남았는데 이처럼 두 나라가 차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외교가에서는 두 나라 모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인 약 6조 원으로 인상하라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요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협정 상태를 유지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기존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당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외에 전략자산 전개나 여러 가지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세계에 타전되자 각국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이제 법적 장애물까지 제거한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대권을 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법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럼 한반도는 어떨까요? 다시 트럼프가 대권을 쥐게 되면 무엇보다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트럼프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재임 시 한국에 억지력으로 주한미군을 두는 것 또는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회고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란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방위력 확충을 통한 해고산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무기고를 한국이 채워줄 테니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이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K2전차, K9 자주포, 천무미사일 시스템은 물론이고 비호복합까지 해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호복합은 한국에서 개발한 30 자주 대공포 비호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결합한 복합 대공화기입니다. 비호복합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며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피하 식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자주 대공포와 유도무기를 결합해
포어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105 곡사포를 활용한 한국의 무기체계도 해외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포는 155포보다는 약하지만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근거리 전투에서 게릴라들을 제압할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방산 무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어이없이 끌려다니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전투기 FA-50에 대한 구매 요청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2차 계약에 성공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도 곧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의 FA-50 경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서 마치 애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방위성 간부들은 왜 한국의 실무자들과 만나 FA-50 경전투기를 달라고 애원한 것일까? 이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FA-50 경전투기는 이미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한국은 25조 원을 풀어 폴란드로의 2차 수출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은법 통과로 한국 방위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은 더욱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단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법의 국회 통과로 폴란드로의 K 흑표 전차의 2차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K 흑표 전차 2차 수출 물량인 320대를 폴란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FA-50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최근 추가로 18대를 더 구매해 말레이시아는 FA-50을 총 36대까지 구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 LIMA 2023 행사장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FA-50 18대를 추가 수출하는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즈베키스탄도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즈벡의 협상은 이제 사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인 TAA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입김이 세서 YAK-130이라는 러시아제 훈련기를 운용해왔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 FA-50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미국이 구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협력은 물론 군사 협력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자 우즈베키스탄은 14대의 FA-50 경공격기를 사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페루 등은 기존의 러시아제 경공격기를 사용해왔는데 이제 노후화된 경공격기를 대체하면서 러시아제의 대안으로 한국의 FA-50을 찾고 있는데요. FA-50은 러시아제 경공격기의 훌륭한 대안일 뿐 아니라 가성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FA-50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최근 불가리아의 라데프 대통령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불가리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의 관심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부터 일본 방위성 간부들이 한국의 FA-50을 눈여겨보다 결국 싱가포르 에어쇼 직전에 한국 실무자들을 만나 FA-50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이미 KAI의 실무자들과 2차례나 미팅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의 경공격기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안팎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M346을 주요 후보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서 한국의 FA-50에 대해 동남아는 물론 유럽에서까지 주문이 폭주하자 한국을 눈여겨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일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주요 후보는 이탈리아의 M346과 미국 보잉사의 T7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보잉사의 경우 최근 공중에서 여객기의 본체가 뜯겨나가는 등 부실 제작이 문제가 되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M346이 주요 후보에 올라 있지만 한국의 FA50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자 자신들의 훈련기 교체 사업 프로젝트의 후보로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우리의 T50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서 관심 없는 채 해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더 이상 한국의 FA50은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궁금해집니다. 만일 일본이 자국 고등훈련기를 한국의 FA50으로 낙점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대한민국 4000KAI에서 제작하는 것인가? 일본은 한국의 FA50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후 일본으로 들여오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줄 세상이 다 아는데 그래도 메이드 인 USA라고 찍혀야 한다는 일본 특유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자존심을 세우던 일본까지 한국의 FA50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FA50이 동일한 플랫폼으로 훈련기와 전투기를 병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라크 등 이미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에서 200여 대가 운용 중인 훈련기이자 전투기입니다. FA50은 2000년대 초반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토대로 전술 능력을 더해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훈련기로 운용하다 유사시에는 즉각 전투기로 임무를 전환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이러한 멀티롤 항공기로서의 장점은 공군 전력에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국가들일수록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군사분 개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한국은 T50 계열 항공기를 20년 가까이 운용함으로써 검증을 마쳤고 한국 공군이 2013년 최초 비행 이후 약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총 비행거리가 5,500만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에 달했습니다. FA50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의 실사단이 한국을 찾았을 때 통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FA50이 쉴 새 없이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비상 상황에 따른 긴급 발진인 스크램블이 걸린 거냐며 놀라 물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FA50은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훈련용으로는 과도한 성능을 탑재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치고 성능이 좋고 최신 전투기에 비해선 기능은 떨어져도 가격은 싼 애매한 특징이 도리어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와 전투기로 다 쓸 수 있어 국방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엔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매력적 선택지가 된 것인데요. 또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증명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고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 시급하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필러 명칭을 붙인 FA50GF12대를 인도받은 데 이어 항전 장비와 무장 등을 업그레이드한 FA50P의 36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라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경공격기를 제대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FA50이 계속 더 강해지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는 점입니다. FA50은 전 세계 항공기 발전 추세에 맞춰 레이저 유도 폭탄과 타겟팅 포드, 공중급유 시스템 적용 등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항전 장비와 무장 계통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 중입니다. 또 능동 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와 AIM-9X와 같은 기축선을 크게 벗어나는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적용하는 무장 성능 강화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만간 가시화될 미국 시장은 FA50을 필두로 한 T50 계열 수출의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 인문기와 220대 규모의 해군 전술 인문기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데요. 500대에 이르는 사업을 이들 수주한다면 세계 고등훈련 기경 공격기 시장에서 FA50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아니라도 FA50을 원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일본은 FA50을 자신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의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로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 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 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 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기상 증차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갠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시유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갠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갠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갠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갠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 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갬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장 열광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와 일본 방위성이 미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미국 군함에 일본 조선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일본 미군 기지 밖에서 전투함을 보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의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군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 함조차 보수하는데 평균 26일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비어있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수리하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 조선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한국,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어서 미군 함정 수리 일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조선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올해 5월만 해도 미군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틈만 나면 사고를 당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충돌 사고로 멈춰버린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 호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홍해에서 일본의 화물선은 물론이며 군함까지도 후티 반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망신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해에서 일본 해운기업 니폰유센이 용선한 갤럭시 리더호가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는가 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센트럴파크호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자신들이 혼비백산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회리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상에서는 반군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 군함을 노리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력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난 5월만 해도 일본만 고려하던 미국이 군함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중국은 전 세계 조선소의 45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21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설계, 조선소 레이아웃,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조선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 기술도 이렇습니다. 군함 건조는 항공기나 우주선과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도 낡아서 건조 비용은 비싸고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나스코 조선소의 비용 초과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핑칸티에리 마린 그룹의 새로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의뢰했지만 예상 비용이 넘어서 중단했을 정도로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 말 당시 미국 의회 예산국이 내린 호위함 10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123억 달러, 약 15조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초기 추정치보다 약 40%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함 건조만큼은 해외에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절반 가격에 건조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함을 건조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해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의 절반 가격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은 군함 건조 시 모듈식 구조, 로봇공학, AI, 자동화 공정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면 민감한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존스법 존즈 액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려 및 자국 조선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군함 건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효율적인 군함 제조와 생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 미 해군이 아시아 동맹국의 민간 조선소를 이용해 군함을 유지, 수리 및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이 프로젝트의 유력한 동맹국은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집중 조명한 곳은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현재 미국은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50척 이상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언뜻 보면 무승부로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손실된 함정을 누가 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나며,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함정을 보강할 수 있는 방위산업 제조업 기반이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조차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리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 군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로널드 오루크 의회조사국 CRS 분석가는 한국 조선 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함의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한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군함 제조 속도에 있어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은 한국의 효율적인 구축함 건조 능력을 인정했으며 중국을 감시하는 정조대왕함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최신 함정인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1800km 밖에 18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공에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한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정조대왕함을 눈으로 직접 본 미국 7함대 사령관은 정조대왕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수상함은 보통 잠수함에 취약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체만 한 크기의 통합소나 체계를 넣어 대잠 방어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대잠 어뢰 홍상어도 탑재해 장거리에서 다가오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지상으로부터 12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다기능 복합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다 위의 주도권도 일본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